네, 마지막 다섯 번째 발표팀은요, 와퍼 주니어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SK 하이닉스 팀의 곽홍재라고 합니다. 저희 주제는 웨이퍼 테스트 결과를 통한 고객 필드 헬스 데이터 예측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지식 설명 및 문제 정의, 리데이 및 전처리, 성능 개선 과정, 결론 및 대시보드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좀 보기 전에 이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오른쪽 밑에 사진 보시면은 저희 컴퓨터에 사용하는 램이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초록색 기판 부분과 검은색 칩 부분이 나뉘는데, 이 칩을 만드는데 한 4달 정도가, 하나 만드는데 4달 정도의 공정이 걸립니다. 그때 이 공정의 기본 단위가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이 웨이퍼라는 건데요. 이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 소재, 그냥 실리콘 소재의 기판이고, 이 안에 천여 개의 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란 무엇이냐면, 다이는 반도체 제품의 기본 단위로, 저기 보면 확대한 네모난 영역처럼 저렇게 한 조각씩 이제 천여 개가 저 웨이퍼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 웨이퍼 위에 다이가 올라간 후에 이제 웨이퍼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웨이퍼 테스트란 뭐냐면 공정이 끝난 다이에 여러 가지 부하를 주면서 극한 상황에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확인한 영상처럼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한 10,000번 접었다 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 테스트를 통과한 다이들을 아까 저런 네모난 영역으로 이제 조각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4개의 조각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 품질 테스트의 결과가 헬스라는 값입니다. 헬스는 다이를 패키지한 후 측정한 유닛별 셀의 분량용인데, 이 셀이 무엇이냐면 저 다이 안에 보면 저 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셀은 다이 안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4개의 다이를 합쳐서 하나의 유닛을 만든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부터 패키지 테스트하고 저희 헬스 값이 나오는 과정까지를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일단 빈 웨이퍼에서 다이를 제작하는 공정이 팹,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팹에서 완성된 다이는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웨이퍼 테스트는 각 단계별로 그 칩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EPM, 그리고 95도의 온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WT1H, 그다음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측정하는 WT1C, 그리고 앞선 테스트에서 불량셀들이 발견되면 이걸 리페어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WT2H, 95도의 온도에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한 후에 패키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Y값, 헬스 값이 나왔을 때 뭔가 품질이 이상이 발견된다 했을 때 이제 어떤 공정이 원인이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패키지된 상태에서는 이제 패키지는 이제 헬스는 유닛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다이가 하나가 되는 유닛이 나오게 되는데, 웨이퍼 테스트는 이 하나의 다이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 후에 패키지가 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불량 다이가 계속 누적돼서 생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미리 헬스 값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정상의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하고 어택 구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습 데이터는 저희는 크게 식별화된 변수, 그다음에 비식별화된 변수로 나눴습니다. 식별화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run wxy, 이거는 이제 다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고, 그다음에 UFS 시리얼, 이거는 유닛과 다이를 연결하는 키 값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다이가 어디에 패키징 되어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저희가 이걸 전처리할 때 이 run wfxy 같은 경우에는 로트 웨이퍼 다이 x 다이 y 이렇게 분리를 했고, 여기서 로트란 뭐냐면 웨이퍼를 25개를 모아서 이제 공장을 돌아다니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를 로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이 x와 다이 y는 저기 보시면 하나의 웨이퍼에 다이가 x좌표랑 y좌표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했던 건 이제 비식별화된 컬럼들이었는데요. 비식별화된 컬럼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웨이퍼 테스트를 한 측정 값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모델을 돌리고 분석을 하려면 이 컬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서 일단 구분할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해야 될 y 값인 헬스를 보게 되면,
일단 그냥 값이 딱 0인 값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0이 아닌 거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를 해서 보여줘도 굉장히 0 쪽에 많이 값이 몰려있는 데이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습해야 된 컬럼들이 비식별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박스 플롯도 그려보고 단순 통계량으로도 해보고 근데 이게 일괄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다이 X와 다이 Y 좌표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자 컬럼별로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게 컬럼별로 히트맵을 그려봤고 그 결과가 크게는 2, 4년과 연속형과 2, 4년 변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만들 때 정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나사를 조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판 위에 계속해서 패턴을 쌓아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웨이퍼 가운데를 보면 굉장히 균일하게 패턴이 잘 나오는데 이게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 폼질이 균일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변수처럼 가장자리에 측정값이 높게 측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구조적 결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 값들이 이제 튀는 값들인데 저런 값들이 무작위한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을 이제 디펙이라고 하고 디펙은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환경기인으로 발생하는 비규칙적인 불량입니다. 그리고 2, 4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웨이퍼 테스트의 측정값이 아니고 이제 다이 XY 좌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획별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약간 피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변수들 보면은 요걸 이제 세로 이제 수직으로 자르는 것도 있고 수평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좌표에 종속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을 돌리기 전에 결측치 처리 이제 전 처리를 진행했는데 먼저 결측치 처리입니다. 결측치는 일단 결측치 비율이 25% 이상인 피처는 모두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남은 변수 중에서 일단 먼저 웨이퍼 중앙값으로 처리하고 안 채워지는 경우에는 다이 X와 다이 Y의 좌표의 중앙값으로 처리를 하고 그거에도 안 채워지면 컬럼의 중앙값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성능 개선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산이 0인 피처도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이 X와 Y의 컬럼 중앙값이 모두 같은 피처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히트맵을 그렸을 때 모두 회색이어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피처들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1인 피처도 하나만 남기고 다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이상형 변수들 같은 경우에도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다시 새로 변수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피처는 총 986개고 행은 이제 저희 트레인셋은 약 10만 개, 저희가 성능 평가에 사용한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약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저희가 좀 이상치에 강건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정교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성능 개선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장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끔 좀 튀는 값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이거를 하나 파트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각자 실행된 게 아니고 뭐 결칙 처리하고 선택된 방법론 다음에 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지표는 RMS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방법론을 선택할 때는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린 결측치 처리 부분입니다. 원래는 결측치 비율이 25% 이상인 컬럼을 제거하고 웨이퍼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했는데요. 이 경우에 안 채워지는 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다 날려보자를 했었는데 이 방식은 뭐 성능은 이제 이만큼 나왔고 했을 때 나중에 모델링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Y 값의 최대 20%가 소실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값을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방법보다는 결측치 최대한 다 채워보자, 어떻게든 채워보자라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했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본 게 모델을 한번 써보자, 결측치 처리 모델을. 그래서 마이스, 시겐, 그다음에 KN의 VA 모델을 사용했고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요가 너무 커서 그때 계산했던 기준으로 한 오늘 정도에 아마 결측치 처리가 다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쓰지 못했고 그리고 시긴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럼들이 비식별화되어 있어서 이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걔네 컨디션을 줄 그게 좀 애매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NN과 VA 모델을 사용을 했고 성능은 이제 KNN이 더 좋았는데 KN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인접 컬럼 바로 옆에 있는 컬럼을 참조하는 결측치 처리 모델인데 웨이퍼 테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변수가 그 옆에 그 변수를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좀 도메인 지식을 좀 활용해 보자 해서 아까처럼 케이스 1처럼 결측치 비율이 25% 이상의 피처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를 제작하는 아까 그 뺍 공정을 진행할 때 저렇게 동그란 웨이퍼 단위, 웨이퍼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공정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웨이퍼 안에 이제 네모난 구획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샷이라고 합니다. 이 샷 단위로 진행되는 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웨이퍼 단위 공정이 잘못되면 웨이퍼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하나의 샷이 잘못되면 그 샷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퍼가 더 크니까 웨이퍼의 중앙값으로 처리를 했고 그래도 안 채워지면 그 샷의 중앙값으로 샷의 중앙값 처리하기 위해 다 x와 y 좌표의 중앙값으로 처리했고 만약 그래도 안 채워지면 그냥 그 테스트 결과의 중앙값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성능은 이렇게 나왔고 저희는 이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수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변수 선택도 일단 모델을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백워드, 포워드, 스테바이즈, 보루타 등을 사용했고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수가 딱 하나밖에 제거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포워드랑 스테바이즈는 시간 소요가 너무 커서 저희가 뭐 지금이야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경우에 제약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루타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선택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RFE와 라쏘를 사용했고 성능은 이제 라쏘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테스트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찾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히트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총 원래 컬럼 개수가 한 1086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이걸 범주화를 했고 그래서 그 피처들 중에 가장 분산이 높은 피처를 선정해서 모델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성능은 이제 변선택 모델보다는 별로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좀 한번 섞어보자 해서 도메인으로 먼저 이제 도메인 기반으로 히트맵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한 후에 라쏘 모델에 돌렸는데 이게 성능이 가장 좋아서 이제 이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라이트 GBA 모델을 간단하게 돌린 성능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또 뭔가 좀 어떤 걸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는 다이 레벨이고 Y는 유닛 레벨이기 때문에 4개의 칩이 하나의 다이로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룹 바이 해가지고 평균을 때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 칩 개별 각 칩의 정보가 좀 손실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패키징되어 있는 위치인 포지션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이를 패키징할 때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 순서가 헬스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성능도 기존에 분리 안 한 것보다 꽤 많이 성능이 올라서 이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Y 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0인 값이 70%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0인지 아닌지 분류를 하고 나머지 회기를 돌려보면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돌리고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일정 스레시홀드 밑으로 내려가는 값들은 다 0 그리고 아닌 값들은 다 이제 회기 모델에 돌렸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게 애초에 회기 연속형 데이터지만 애초에 데이터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 값 설정이 좀 모호했고 그리고 이게 100%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기 모델에서는 그러면 30%의 데이터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회기 모델에서 사용할 학습 데이터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볼지 생각을 하다가 좀 스태킹 개념을 스태킹해서 조금 채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분류 모델에 분류 모델 하면은 예측값으로 이제 프로바빌리티 값을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회기 모형의 이제 변수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스래시홀드 값을 저희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학습 데이터가 손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성능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서 또 이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모델 구조를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전 처리를 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포지션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 모델에 돌리고 이 값들을 나중에 그 유닛의 UFS 시리얼로 별로 평균해내서 나중에 최종 예측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옵셔널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고 그래서 이 최종 성능은 RMSE가 0.0057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베이스라인과 하이닉스 사내 대회에서 했던 최우수 성능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베이스라인 기준으로는 8.64% 성능 개선을 이뤄냈고 하이닉스 최우수 성능에 비해서는 이제 1.04%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의 프로젝트는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미래 헬스값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정상의 문제를 조치하여 어택 구간은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팀 와퍼 주니어 팀의 성과는 일단 베이스라인과 하이닉스 팀 대비 성능 개선을 이뤄냈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웹 기반 대시보드를 제작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위클리 헬스 인덱스, 최적의 패키지 조합, 그다음에 웨이퍼별 상세 분석을 통한 임포턴트 피처와 어노멀리 피처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후에 영상과 PPT 참고하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버뷰는 트렌드와 인사이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트렌드는 웨이퍼 헬스 예측 변화 추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왼쪽에 위클리 헬스 트렌드가 주간 헬스 예측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오른쪽 데일리 디텍트 레이트가 전날 대비 기준일에 대한 예측값과 변화량을 보여줍니다. 인사이트의 경우 주요 웨이퍼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드 웨이퍼 탑 10은 배드 비율이 높은 웨이퍼 상위 10개 차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바를 다음과 같이 클릭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선택된 웨이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히트맵과 매트릭, 바 차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포함 사항은 PPT 오버뷰 페이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인덱스 시뮬레이터는 다이, 유닛 단위 정보에 집중한 페이지로 특정 웨이퍼에서 4개의 다이를 선별하여 유닛으로 패키징하였을 때의 예측 헬스 값을 제공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로트와 웨이퍼를 선택하고 4개의 포지션별로 각각 1개의 다이를 선택하게 되면 예측 헬스 값과 배드 다이 여부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헬스 인덱스 시뮬레이터 페이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이퍼 인사이트는 웨이퍼 단위 정보에 집중한 페이지로 오버뷰 페이지에서 발견한 이상 웨이퍼에 관한 상세 정보를 분석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로트와 웨이퍼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웨이퍼의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바 차트와 히트맵, 매트릭스, 박스 플롯 형태로 제공합니다. 박스 플롯의 경우 분석 컬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컬럼 데이터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웨이퍼 인사이트 페이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일단 그 하이닉스의 특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이해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대시보드를 보면은 현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목은 포캐스트잖아요. 포캐스트는 어디? 그러니까 저게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아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일주일 뒤에 헬스 값을 예측한 것들입니다. 다. 다이 만약에 이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공정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 일주일 뒤에 패키징 해보면 다음 주 평균은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패키지가 끝났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다 예측값을 기반으로 다 만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봤을 땐 구조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헬스 패턴 같은 게 구조적으로 많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웨이퍼 결함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 결측치의 구조적인 결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처리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인 패턴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실제로 웨이퍼의 결함들 보면은 외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같이 인근 있는 부분 다이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다던가 혹은 환영의 패턴을 가진다거나 이런 결함 패턴 등에 따라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공정 과정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단순히 피자 조각 나누듯이 구역을 나누는 그런 전처리는 조금 아쉽다거나, 예를 들어 중앙으로부터 벌어지는 형식으로 뭐 반다거나, 혹은 뭐 몇 도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전철화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결함 패턴을 볼 때 다이 단위의 결함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실제로 한 웨이퍼 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대시보드에서는 그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저 이상한 변수가 저희가 사실 만든 변수는 아니고 그냥 히트맵을 찍었을 그냥 히트맵에다 그냥 값만 찍은 거라서 저희가 만든 변수는 아닌데, 저게 패턴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사실 이 구조적 모델이 사실 각각 변수의 독립적인 관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 결함이나 저 이상한 변수의 조합으로 그 변수를 좀 나중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수업 쪽은 처음이어서 항상 볼 때마다 힘든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저는 보면서 힘든 게 계속 좀 지속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저 시각화에 대한 사실 방식이었어요. 그걸 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가 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더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그레이션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써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저렇게 0이 많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롱테일 형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마 미그레이션에서도 다양한 타입이 있었을 텐데 네네. 어떤 미그레이션을 사용해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일단은 리그레이션 타입에서 변화를 주기보다는 저는 약간 원래는 로그 변환이나 이제 스퀘어 루트 변환, 그러니까 제곱근 변환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y 값을 그냥 변화해서 많이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워낙 값이 촘촘하게 몰려 있어서 로그에 로그 변환을 해도 이게 분포가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링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그 변화나 이제 뭐 박스콕스 전 팀에서 하셨던 케이스들은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모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델이 어떤 평균값을, 기대값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은 아마 성능상에서 가장 큰 이제 부분이었다 보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는 제로 인플레이티드 리프렉션이라든가 쓸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보였고, 두 번째로는 궁금했던 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스태킹해서 이제 앙상블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민 값을 보셨더라고요. 네네. 혹시 왜 민 값을 보셨는지가 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다이가 헬스를 측정할 때 다이가 4개가 있는데 이게 그 분모가 다이 4개 전체에 있는 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민을 안 하고 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이마다 셀이 계속 이게 계산이 이게 민이 맞는데, 원래 이게 헬스를 측정할 때 뭐라 그래야지? 그냥 전체 다이 4개의 전체 셀 분의 분량 다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분량 다이 각 한 칩의 다이에 셀 이렇게 그 분량 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평균을 내야 이 처음에 그 유닛 합쳐서 헬스를 계산할 때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평균을 냈습니다. 더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생각이 자꾸 이제 여쭤봤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네네. 그 else란 수치의 범위를 사실 잘 보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포가 과연 저렇게 평균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종용을 띌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를 잘 다뤄주시고 저렇게 포지션을 따라보는 분들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분석에 대한 전체 과정이나 데이터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은 네네. 발표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